자, 지난 시간에 그 운동량하고 충격량 사이의 관계 식까지 얘기를 했고요. 프린트 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한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 단원에서 세 가지 중요한 식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복습하는 겸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합시다. 이게 얘나 EBSI에서 가져온 거고 뭐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 관계를 노사 아이디로 가입해서 하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작용 반작용 관계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좀 능숙해질 때도 됐지. 작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썼으니까. EBSI 동영상 넣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 메시지가 떠요. 뜨는데, 그러니까 저작권 관련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뜹니다. 침해했다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근데 대신에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익 창출은 본인들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뜹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나는 수익 창출을 안 눌려놨는데 광고가 뜨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이런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요 콘텐츠 저작권자에게 그게 가게 되나 봐요. 그 시스템이. 되게 스마트하더라고요. 알아서 검색이 되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여기 안에 배경음악이랑 영상이랑 따로 또 이렇게 뜨더라고. 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해봤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광고를 달지 않습니다. 어차피 광고 안 달아도 안 보는데, 그죠? 지난 시간에 잠시만요. 잠깐만요. 펜 연결이 끊겼다. 요 식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라는 식이죠. 그래서 힘과 시간을 곱한 게 충격량이라고 정의되는 물리량이고, 그건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라는 식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요때 이 F는 합력이어야 되죠. 합력에 의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 식을 응용한 예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충돌에 관한 일상생활 주변에서의 현상을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얘들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힘은 대략 일정한 상태에서 충돌 시간을 늘려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이런 얘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스포츠에서 이제 팔로우 스윙이라고 하는 이 스윙들은 다 요 충돌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팔로우 스윙을 해서 방망이를 끝까지 돌려야지 그 공과 방망이가 닿아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힘을 주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충격량이 커지죠. 그러면 야구공의 운동량이 커져서 야구공의 나중 속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골프도 마찬가지고 테니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채를 끝까지 휘두르라 그러죠. 이제 그 자세에서 공을 치면 공과 이런 채나 배트가 닿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를 보면요, 대포를 보면 멀리 가는 포일수록 그 포신의 길이가 깁니다. 그 이유는 그 포탄이 포신 안에 있을 때 큰 힘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부의 압력이 엄청나게 클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큰 힘을 받는 시간이 포신이 길면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그 속도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총도 마찬가지죠. 그 총신의 길이가 길수록 멀리 가는 총이죠. 권총 같은 경우에는 얼마 못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관총 이런 거는 총신의 길이가 길죠. 그래서 이제 힘을 주는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한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아서 충격량은 같지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평균적으로 받는 그 힘의 크기를 줄이는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보통 충격량하고 운동량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예를 들면 요 예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에어백이랑 포스 글러브인데요. 에어백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상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좋지 않은 상상이지만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무언가에 부딪혀 가지고 멈추는 상황을 생각을 해 봅시다. 운전자석에는 다행히 에어백이 터졌는데 조수석에는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너무 좀 잔인한가요? 그 조수석은 철수가 타고 있었을까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의 만약에 그 질량이 같다면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도 각각 같겠죠. 질량 곱하기 시속 60km였다가 운동량이 사고가 끝난 이후에는 운동량이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잖아요. 근데 에어백이 터진 곳은 그 멈출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겁니다. 반면에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곳은 퍽 하고 바로 멈추겠지. 그래서 그 시간이 짧죠. 그러면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어서 충격량은 같지만 이 에어백하고 부딪혀서 충돌 시간이 길었던 운전자는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좀 작고요. 반면에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서 그냥 바로 부딪혀서 짧은 순간에 멈췄던 이 사람은 평균적으로 큰 힘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어백을 사용하는 겁니다. 포스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미트라고 하죠. 포스 미트는 일반 글러브보다 두껍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야구공을 이제 시속 140km로 던진다라고 했을 때 야구공이 글러브하고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은 야구공의 질량 곱하기 시속 140km인데 받고 나면 결국에 멈추죠. 똑같은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포스 미트의 경우에는 좀 두껍기 때문에 그만큼의 운동량이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더 깁니다. 반면에 그냥
글러브로 잡거나 맨손으로 잡으면 금방 멈추겠죠. 그러면 시간이 매우 짧은 이 시간 동안에 그 큰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니까 힘이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잡을 때도 살짝 뒤로 빼죠. 뒤로 빼는 동작도 충돌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이죠. 그리고 그 달걀 떨어뜨리는 애도 흔하게 등장하죠. 그 방석에 떨어뜨린 거랑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달걀을 떨어뜨리면 이 바닥에 도달해서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이 같습니다. 그 방석에 떨어지든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든 나중 운동량도 같죠. 나중에는 결국엔 멈추게 됩니다. 물론 이제 파편으로 멈추게 되느냐 온전하게 멈추게 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총 운동량은 0이 됩니다. 운동량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집니다. 똑같은 충격량인데 방석에 떨어진 달걀은 충돌 시간이 기니까 평균적으로 받는 힘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걸 설명할 때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들었던 예들을 공통점을 보면 그 충돌 과정을 설명할 때 이 식을 많이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문제를 하나 두 개 풀어보고 이제 에너지 부분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뉴턴의 제2법칙하고 그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각각 한 문제씩 보도록 합시다. 석기야. 책상이 아주 깨끗하네. 아직 눈을 뜰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또 누구? 자, 작년 9월 모의평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가는 물체 ABC를 실 PQ로 연결한 후 손이 A의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가해 ABC가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네요.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놓은 순간부터, 그러니까 A를 놓은 순간을 0초로 잡았겠네요. 물체가 운동하여 C가 지면에 닿고 이후 B와 C가 충돌하기 전까지 A의 속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은 했네요. 일단 기억 보면 F의 크기를 먼저 물어보고 있는데요. 근데 F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A, B, C를 한 덩어리로 놓고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A의 질량과 B의 질량과 C의 질량을 모두 모르죠. 지금 이 정보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F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은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 순간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A를 놓은 직후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A를 놓은 직후를 보면은 이제 얘가 속도가 증가하죠. 가속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A, B, C의 질량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 운동하는 구간으로도 그 기억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그 이유를 보죠. 2초 이유를 보면 이 가속도가 바뀌었죠. 예, 가속 운동을 하다가 등속 운동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것은 합력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상상을 해보면 이 C가 바닥에 닿이는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야지 가속도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C가 바닥에 닿이고 나면 실 Q가 느슨해집니다. 그러니까 요 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거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A하고 B만 남게 되죠. 근데 그때 합력이 0이 된다는 거예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그러면 A하고 B의 질량이 같다라는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M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 이제 다시 F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 상황으로 돌아오면, 즉 A를 잡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A, B, C 전체가 정지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때 요 A, B, C 전체를 하나로 보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C의 질량은 모르니까 우리가 MC라고 두고요. 중력을 먼저 표시해 보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이 mg, B에 작용하는 중력이 mg, C에 작용하는 중력이 mcg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아래로 당기는 힘 F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좌표축을 잡으면 뭐 B하고 C는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고 A는 아래쪽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똑같은 물리량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위쪽으로 플러스 이렇게 잡으면 결국에 요 두 힘이 플러스 방향의 힘이 되고, 그죠? 요 두 힘이 마이너스 방향의 힘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 mg하고 요 mg는 똑같으니까 상쇄가 되고, 결국에는 요 F는 뭐와 같냐? C에 작용하는 중력, C의 무게하고 같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생략한 부분은 장력들은 이제 얘를 하나로 보는 순간 작용점이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상쇄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억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A의 질량하고 C의 질량을 비교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어떤 상황을 볼까 이렇게 보면요. 일단 그 A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F하고 C의 무게가 같다라는 것만 알 수 있지, A의 질량과 C의 질량의 관계를 알 수가 없죠. 그럼 또 그 다음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0에서 2초 사이는 이제 가속 운동을 하니까 그 ma 꼴 F를 세워보면 뭔가 단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0에서 2초 사이에 ma 꼴 F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바로 써볼까요? 이 0에서 2초 사이에 ma 꼴 F를 써보면 A, B, C를 하나로 놓고 보면 전체 질량이 M 더하기 MC가 되고요. 그 다음에 0에서 2초 동안에 이 물체의 가속도는 요 기울기로 구할 수 있죠. 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m/s 제곱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적은 게 MA입니다. MA.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합력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 나와 있으니까 G 대신에 10을 쓸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MC 곱하기 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여러분이 조금 보이면은 요거랑 요거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플러스 M 곱하기 10, 마이너스 M 곱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상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연습 중이니까 써봅시다. M 곱하기 10. 요게 이제 B에 작용하는 요 플러스 방향의 중력이고요. 그다음 A에 작용하는 이 중력은 이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M 곱하기 10 이렇게 돼서 얘네들은 날아갑니다. 결국에. 그럼 이제 요 식을 보면 M과 MC 사이의 관계가 나오겠죠. 요거 미리 나누면은 여기 5가 되겠고요. 그러면 2M 플러스 MC는 5MC 이렇게 되니까 MC 넘기면은 2M은 4MC가 되죠. 그래서 M은 2MC가 되어서 A의 질량이자 B의 질량인 M은 C의 질량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0에서 2초 사이에 운동방정식으로부터 A의 질량과 C의 질량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좀 어려워 보여도 결국에 딱 보면 써야 될 게 보입니다. 결국에 이거는 뭐 가속 운동을 하는 어떤 운동이니까 ma 꼴 F를 쓰거나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걸 쓰거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였겠죠. 자,
자, 그래서 일단 니은은 맞고 디귿 보면 1초일 때는 일단 어떤 때인지 봅시다. 가속 운동하고 있는 중이죠. 예, C가 바닥에 닿기 전까지 1초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하고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비교해 보고 있어요. 자, 이건 한번 봅시다. 요게 요 두 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큰지. 요거를 TP라고 그러겠습니다. 요거를 TQ라고 그러죠. 요건 B에 작용한 힘이죠. 네, B에 작용한 힘이고요. 그러면 B에 대해서 우리 또 MA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B에 대해서. 근데 요게 약간 이런 상상을 해보면 이거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게 지금 얘의 가속도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예, 2m/s 제곱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봤냐면 요 두 개가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실이 아예 없었다면은 B는 자유낙하했을 거 아니야. 그럼 B의 가속도는 얼마였겠어? 10m/s 제곱이었겠죠. 근데 요 장력 두 개가 추가됨으로 해서 합력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가속도가 줄어들었으니까. MA가 합력이죠. 그러니까 합력이 줄어들었어요. 요 두 개가 추가로 작용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합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요 두 개를 합친 힘이 중력과 같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중력과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 중력과 반대 방향이어서 합력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려면 요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예, TP가 더 커야 됩니다. 예. 만약에 가속도가 10m/s 제곱보다 큰 상황으로 나왔다라면 이 아래쪽에서 당긴 힘이 더 컸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중력 가속도보다 작았기 때문에 합력이 줄어든 상황이므로 이 두 개 합친 게 위쪽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니 D에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죠.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6번은 그냥 어떤 문제라는 게 그냥 딱 보자마자 그림 보자마자 나옵니다. 예, 충격량과 운동량 관계 문제겠죠. 왜냐하면 그래프를 보면 힘 시간 그래프고요. 그리고 뭔가의 충돌이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자체만 연습을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시간이 없으면 문제집을 다 풀지 말고 그 문제집의 문제를 보고 이거는 뭘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라는 것을 그냥 그것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걸 계속 푼다. 이거는 이걸 이용해서 푼다. 그것도 근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을 때. 자, 봅시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왜 깨워주는데 왜 뭐라 그래? 아, 깨워준 거 아니야? 그냥 시비 건 거야? 야, 여기저기 또 나의 매력에 빠진 애들이 속출하고 있구만. 역시 1교시에 물리는 저한테 유리하죠. 쉽게 이겨나기 힘들 거야 아마. 일종의 이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교시란 나에게 아이템이다. 마법력이 증가하는. 야, 저 되게 대칭적이지 않냐? 한 명은 왼쪽, 한 명은 오른쪽. 크로스. 자, 그 잠올 때 기지개 펴고 이러면 좀 도움이 됩니다. 좀 더 깊은 잠에 들 수 있죠. 수요일은 체력. 수요일 수업 3번 들으면. 저도 말 안 자는 척하고 잔다. 자, 다시 봅시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각각 EV, V의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 M인 공을 수평 방향으로 발로 차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공이 발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각각 나타낸 것이고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
여기 뭔가요?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충격량이죠.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이 변화량이기도 합니다. 그게 4nv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는 지금 충격량이 같습니다. 공을 차기 전과 후에 공은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을 해요. 그럼 상식적으로 공을 차는데 공이 뒤로는 안 가겠죠. 예.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까? 특히 저같이 잘 차는 사람은 이렇게 탁 차면 이렇게 정확하게 공의 속도의 방향이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왔다 이렇게. 세환이 같은 애가 차면 이제 공이 뒤로 가는 신기한 현상을 마치 운동량 보존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노린 거라고. 자, 기억 봅시다. 기억은 뭔가 계산하고 이럴 필요도 없이 개념적으로 바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이게 주어졌잖아요.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같다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기억은 고맙게도 쉽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을 보면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평균 힘의 크기나 뭐 그 속력이나 이런 거를 물어보면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을 써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니은은 뭐 좌표축을 세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평균 힘의 크기만 구하면 되니까 평균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은 충격량의 크기 혹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됩니다.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나와 있잖아요. 4nv로. 그래서 식을 그냥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은과 관계된 것은 A하고 B에 대해서 식을 이렇게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의 평균임을 FA 바라고 둘게요. 그 다음 B의 평균임을 FB 바라고 두면은 이제 각 평균 힘에다가 충돌 시간을 곱해주면 충격량이 됩니다. A의 충돌 시간은 얼마예요? T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동안에 힘이 작용했잖아요. 그러면 충돌을 했다는 거죠. 이 시간 동안에 B가 받는 충돌하는 시간은 이 T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T, 2T 이렇게 곱해줍니다. 요게 각각 얼마였다라고요? 4nv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뭐 요 두 개가 같은 거죠. 요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얘랑 얘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FA 그러니까 A가 받는 평균힘은 B가 받는 평균힘의 2배이다가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네요. 근데 디귿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디귿을 보면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공의 속력이 누가 더 크냐, 몇 배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요거는 정확하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는 식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요령을 알려줄게요. 그럼 충격량이 힘과 시간의 곱이고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충격량의 방향은 어떤 방향과 같을까요? 힘과 시간의 곱이에요. 힘의 방향과 같겠죠. 근데 충돌할 때 힘의 방향은 상황을 보면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볼까요? 공이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오른쪽이죠. 공은 오른쪽으로 지금 힘을 받잖아요. 그러면 충격량의 방향이 오른쪽일 테니까 좌표축을 힘을 받는 방향인 오른쪽을 이 플러스로 잡으면은 충격량의 부호도 플러스가 될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의 부호도 플러스가 되어서 계산하기가 좀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그럼 충돌 전 A의 속도와 B의 속도는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마이너스가. 근데 충돌 후에는 제대로 차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오른쪽이라 가정하고요.
충돌 후 A의 속력을 VA, 충돌 후 B의 속력을 VB라고 할게요. 근데 오른쪽으로 만약에 잡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러면 왼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사실 틀리게 잡아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뭐 상상으로는 일단 오른쪽이라고 합시다. 오른쪽으로. 물론 얘가 왼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물이 가득 찬 축구공이라 생각하고 발로 찼는데 발이 꺾였어.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 너무 잔인한가? 아, 여기 방금 순간에 또 철수가 소환됐었나요? 이렇게 철수 살인마. 그 받는가 보네. 옛날 그 유머 게시판에 제 프린트가 올라왔는데 그 우주선의 동시성 문제였어요. 운석이 우주선 앞쪽 끝과 뒤쪽 끝에 동시에 충돌하느냐, 누가 먼저 충돌하느냐 문제였거든요. 근데 안에 철수가 타고 있었어요. 댓글에 철수 살인마. 근데 그 그림은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수능 완성에서 이제 그 캡처해 온 건데 저는 철수 살인마가 됐습니다. 네,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이 공의 속력은 A에서와 B에서의 두 배이다. 이제 이거 계산해봐야죠. 제가 방금 뭘 하고 있는지 까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정확하게 한번 세워봅시다. 디귿을 구하기 위해서 A하고 B의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다행히 충격량은 그냥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충격량은 둘 다 4mv죠.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풀 때 그냥 괄호를 되게 좋아합니다. 괄호 쓰는 거를. 저는 괄호 빼기 괄호라고 미리 적어 놓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 운동량하고 처음 운동량을 괄호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래서 방향을 부호로 잘 표시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A는 나중 운동량이 플러스 방향이죠. 그래서 M 곱하기 VA가 나중 운동량이 되겠고 처음 운동량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M 곱하기 2V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MVA 빼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M2V 이렇게 되겠고요. 똑같은 논리로 B의 나중 운동량은 MVB가 될 거고요. B의 처음 운동량은 속도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V였죠. 그러면 마이너스 MV가 되겠죠. 처음 운동량이 마이너스 MV가 됩니다. 그럼 요 식을 정리하면 2MV는 MVA가 되니까 VA가 얼마가 돼요? 2V가 되겠죠. 요거 정리하면 넘기면 3MV는 MVB가 되죠. 그래서 VB는 3V가 돼서 딱 봐도 두 배는 아니죠. 예. 그래서 D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만 맞아서 니번이 답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오늘은 그 일의 정의까지 내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제 내용이 살짝 다른 내용으로 바뀝니다. 뉴턴의 제2법칙하고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 이 두 개를 한 거고 이제 나머지 하나의 식인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일의 정의를 내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 물리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는 똑같이 씁니다. 워크입니다. 워크. 그래서 일의 부호를 W로 보통 표시를 하고요. 일을 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은 그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근데 일을 해서 물체 에너지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음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자를 가만히 있는 상자를 밀잖아요. 그러면 상자의 속력이 빨라지면서 상자의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양의 일을 한 거고 보통 그럴 때는 양의 일이라는 말은 생략하고 그냥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근데 얘가 달리던 상자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멈추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상자의 에너지가 줄어들죠. 이런 경우에는 음의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양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일을 한다는 거고, 음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물리량은 그냥 이렇게만 정의하면 안 되고 수식적으로 정확하게 값을 가지는 값으로 정의를 해야 되니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상자가 있는데 F의 힘으로 그 F의 방향으로 S만큼 이동했다라고 가정하면 이때 한 일의 크기는 FS가 됩니다. 그래서 일은 기본적으로 힘과 변위의 곱으로 나타내집니다.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었죠. 일은 힘과 변위의 곱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되게 간단한 경우고 좀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역시 철수가 좀 더 무거워 보이죠? 자, 이번에는 비스듬하게 끄는 경우를 봅시다. 이 캐리어를 이 수평면과 세타의 각으로 비스듬하게 힘을 F를 줘가지고 끄는 경우예요. 근데 이 힘을 분해를 할 수 있어요. 이 힘을 이동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 성분하고 이동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 성분으로 나누면요. 이 힘은요. 요 캐리어에 작용하는 중력하고 수직항력 거기에다가 요 힘, 요 세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요 녀석의 에너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요 F가 한 일은 얘가 한 일이에요. 예. 나란한 방향 성분이 많이 요 캐리어의 에너지 변화, 속력 변화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과를 먼저 얘기해 주면 이게 fx 곱하기 변이 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벡터 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f가 벡터죠. 그거를 수평 수직 방향으로 분해를 한 과정입니다. 분해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게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해하는 방법은요. 그 힘 벡터 F의 그 꼬랑지 부분 있죠. 꼬랑지 부분. 이 꼬랑지 부분이 원점이 되게 좌표축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분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좌표축을 보조선으로 그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 가로 방향하고 요 세로 방향 그을 때 이제 요 원점이 이 벡터를 화살표로 표시했을 때 그 화살표의 꼬랑지에 있게끔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분해하고자 하는 요 화살표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요 축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빛을 비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 그림자가 이제 요 가로축에는 이렇게 생길 거고요. 세로축에는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살펴보면 결국에 요 두 개를 더한 게 원래 화살표가 되죠.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요렇게 이동시키면 화살표가 요렇게 되죠.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요렇게 이동시켜도 되죠.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녀석들의 크기를 F의 크기와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인 코사인을 이용하면 되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예, 직각삼각형에서 요 세타하고 마주보는 요 변이 높이입니다. 예, 요 세타하고 90도 사이 요게 밑변입니다. 사인 세타는 이거죠. 이 빗변분의 높이 요게 사인이죠. 사인이고 빗변분의 밑변 요게 코사인이고 밑변분의 높이 요게 이제 탄젠트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는요. F분의 FY죠. F분의 FY가 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F분의 FY에 F를 곱해봐요.
그러면 fy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요 fy는 빗변의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를 한 거와 같고요. 똑같은 논리로 요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가 f분의 fx잖아요. 그럼 f분의 fx에다가 f를 곱하면 fx가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요 x축 방향 성분의 크기는 빗변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fs가 되는 게 아니라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이렇게 됩니다. 일의 크기가요. 요게 이제 f 코사인 세타 이거 요만큼이 fx인 셈이죠. 여기에다 곱하기 s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식을 이걸 이렇게 외우지 말고 여러분은 이제 기억하기를 그 힘 중에서 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 성분을 구해서 곱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은 지금 벡터를 배운 상황이니까 공식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힘 벡터와 변이 벡터의 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한 과정이 내적을 구하는 과정이잖아요. 방금 한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힘 원래 정확한 정의가 이겁니다. 일이 0인 경우 여러분 좀 몇 가지 예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일이 0일 수 있는 거는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0이면 됩니다. 하나나 혹은 두 개가. F가 0인 경우가 있겠죠. 힘을 안 주면 일을 한 것도 아니죠. 합력이 한 일을 구할 때 합력이 0이어도 합력이 한 일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을 줘도 움직이지 않으면 일이 0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칠판을 밀면 칠판이 안 움직이면 내가 칠판에 해준 일은 0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벌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의자를 들고 있다. 그럼 의자가 가만히 있으면은 한 일이 0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 진동을 하죠. 이렇게 진동을 하면 여러분이 미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양의 일을 하고 여러분이 미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음의 일을 해서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구해보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제 한 일이 0이죠. 그 다음에 세타가 0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수직인 경우죠. 힘과 이동 방향이. 내가 책을 들고 이렇게 옮기는 경우 내가 세타 집중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세타가 90도인 경우. 요 경우가 이제 뒤에 말은 맞겠잖아.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세타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세타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책을 들고 내가 옮길 때 내가 책을 드는 수직 항력, 요 수직 항력이 한 일은 0이 됩니다. 이거 대표적인 게 이제 등속 원운동에서 구심력이 한 일은 0입니다. 등속 원운동에서 구심력은 말 그대로 구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특정 순간의 이동 방향은 그 원의 접선 방향이거든요. 구의 접선 방향이니까 구의 접선 방향과 구심 방향은 수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에서 구심력이 한 일이 0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안 변하잖아. 에너지가 안 변하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거는 제가 은근슬쩍 그냥 단순하게 힘과 이동거리 곱으로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F가 일정한 경우입니다. 얘가 뭐 이동 방향과 나란하게 작용하든 비스듬하게 작용하든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고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힘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적분하는 과정이잖아요. 좀 요 면적이 F 델타 X죠. 그죠? 근데 요거를 이게 서메이션 하면 요 사각형들의 면적이 됩니다. 사각형들이. 근데 델타 X를 0으로 수렴시키면은 이제 F dx가 되죠. 요거는 dx 움직이는 동안에 F가 한 일인데
그 dx가 0에 가깝다면 f는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연속적으로 더한 게 인테그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면적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리미트 델타 x 이퀄 0 이렇게 하면 적분이 되는 거 아니야? 기호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를 됐다 잘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곡선의 면적이 됩니다. 곡선을 따라가는 도형에. 요게 이제 그 일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일의 정확한 정의고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런 게 붙지만 요거는 얘기 안 할게요. 은근슬쩍 얘기해 버렸네. 이건 대학교 가서 정확하게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안 움직이노? 아 됐다. 그 여러분 그 복수 삼아 비교하면은 그 충격량은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었습니다. 충격량은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근데 힘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은 1입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입니다. 힘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은 1입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입니다. 힘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은 1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프로 값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의 정의까지 우리 봤고요. 다음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를 내리고요. 그다음에 1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중요한 식이 있습니다. 그 식에 대해서 하고 그 1 운동 에너지 정리로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수고했습니다.